안녕하세요. 혹시 기억하시나요?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아주 강력한 칼을 빼들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막 불타올랐던 그 사건요. 네,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15점 부동산 대책 이야기인데요. 오늘 이 정책이 도대체 왜 이런 반대 효과를 낳았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 기묘한 일이었죠.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역대급 규제를 딱 발표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가격은 폭등하고 거래량은 터져나갔습니다. 마치 불을 끄려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격이었는데요. 도대체 왜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을까요? 자,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. 먼저 대체 어떤 대책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시장을 꽁꽁 묶었던 핵심 규제들은 뭐였는지, 그리고 그 결과 시장은 왜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첫 번째 10.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.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. 말 그대로 불장,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그 자체였습니다. 정부는 이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기로 결심한 거죠.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단기간에 돈 벌려는 투기 수요는 걷어내고 무섭게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. 그러니까 집은 사는, 바잉이 아니라 사는, 리빙 곳이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아주 분명하게 보내서 진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.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?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. 첫째는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규제하는 지역 규제,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, 바로 금융 규제였죠. 이 원투 펀치가 시장에 어떻게 먹혔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, 핵심 규제죠. 바로 지역 지정과 허가제입니다. 정부는 말 그대로 지도 위에다가 새로운 선을 쫙쫙 그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. 먼저 투기 과열 지구.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죠? 말 그대로 투기가 너무 뜨거워질 것 같은 지역을 콕 집어서 지정하는 건데요. 일단 이 구역으로 묶이면 대출 한도는 확 줄고 세금은 무거워지고 집 살 때 청약 조건까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. 한마디로 여기서는 집 사기 힘들게 만들겠다,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.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나옵니다.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. 와, 이건 진짜 셌어요. 이 구역에선 집을 살 때마다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2년 실거주 의무예요. 전세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거, 우리가 흔히 갭 투자라고 하죠.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도였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규제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졌는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. 자, 대책 발표 전에는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에 딱 4개 구에 불과했거든요. 근데 하룻밤 사이에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거대한 그물망처럼 쫙 펼쳐진 겁니다.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고요. 이건 그냥 몇몇 동네를 규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규제 벨트로 묶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. 세 번째, 자, 지역을 꽁꽁 묶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돈줄을 죄는 거죠.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금융의 수도꼭지를 아주 강력하게 잠그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, 바로 LTV,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었어요. LTV가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집 살 때 은행에서 내 돈 말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이겁니다. 예전에는 잘하면 집값의 70%까지도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40%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.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전엔 최대 6억 원까지의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4억 원이 한계가 된 겁니다. 갑자기 내 돈, 현금 2억 원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. 와, 이거 진짜 현금 부자 아니면 사실상 집 살 꿈도 꾸기 어려워진 거죠.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DSR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깐깐한 필터까지 추가한 겁니다. 원래 DSR은 내 소득으로 대출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건데요.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으면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너 괜찮겠어? 하는 미래의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여버리는 거예요. 심지어 정부는 이 가상금리 하한선을 3%로 못 박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?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. 와, 연봉이 1억 원인 고소득자조차 빌릴 수 있는 돈이 5억 8천만 원대에서 5억 원으로,
그냥 순식간에 8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.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5%나 깎인 거죠. 자, 이렇게 정부는 지역과 금융 양쪽에서 촘촘한 그물망을 던졌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잠잠해지겠지? 기대했을 거예요. 그런데요, 시장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.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죠. 이 타임라인이 당시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15일에 대책이 딱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. 왜냐? 대출 규제는 바로 다음 날인 16일부터, 토지거래 허가제는 20일부터 시작되니까요. 이 날짜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패닉 바잉, 즉 공황 매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. 발표 당일에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3배가 넘는 419건을 기록했고, 여기저기서 최고가 계약이 터져 나왔습니다.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. 한 공인중개사분이 주말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거래 계약서만 썼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. 규제의 셔터가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느껴지시죠?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책을 두고 여론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. 한쪽에선 야, 이거 너무 심했다. 선 넘었다. 투기꾼 잡으려다가 집 꼭 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죽인다.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. 또 다른 한쪽에선 아니, 아직 약하다.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으니 더 세게 해야 한다.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정말 뜨거운 논쟁이었죠. 그러자 시장 참여자들은 또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.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증여인데요. 아예 사고 파는 문이 좁아지니까 에라,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자 이렇게 된 거죠. 앞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걸 걱정해서요. 그 결과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년 만에 무려 20% 가까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대책의 장기적인 영향 한번 짚어보죠. 자,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서울에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. 둘째, 대출 문턱이 이건 뭐 거의 넘사벽 수준이 됐죠. 셋째,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피하려는 패닉 바잉이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. 넷째,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죠? 바로 절세를 위한 증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 과연 성공한 걸까?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아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으실 거예요.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수요를 억지로 꾹꾹 눌러 담는 것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진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임시 방편일까요?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